네, 원구성 협상으로 꽉 막혀 있는 국회도 북한의 행태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역시도 북한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시하는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은 별도로 특위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은 다 허구였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보 정당을 자처하는 보수 정당이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라도 참여하자는 등원론이 통합당 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 복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여야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혹은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을 했었던 민주당 역시도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동안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말도 굉장히 세졌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연락사무소라는 게 우리 남북 정상 간의 4.27 그 판문점 선언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폭파한다. 사실은 뭐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또 해체를 아주 폭파로 한다는 얘기는 뭐 보여주기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선을 넘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 문제라는 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도 해야 되지만 항상 긴장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기존에처럼 단순히 대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향후의 대북 정책 기조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뭐 군사 합의 자체를 어찌 보면 행동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단 또 지피도 설치하겠다 그러고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강산에 이제 군을 배치한다 그러고 이러면 사실은 지금 비준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현재 어떤 긴장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통합당은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는 좀 다소 좀 결은 다른 것 같거든요. 현재의 남북 관계의 이 문제가 핵심 문제의 핵심은 원래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군사 도발을 했었어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유화적인 대응으로만 일관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말로만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어려운 대화 상대였고 대결 국면을 지속해온 북한과 유화 일변도의 이 대응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걸 민주당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일단 폭발을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저는 아마 그래도 큰 문제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였는데 사실은 핵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하고 직접 협상을 했던 건 아니에요. 미국하고 협상을 했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중재하는 역할이었는데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핵화고 북한이 원하는 거는 체제 보장과 어쨌든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회복일 텐데 특히 이제 제재 문제도 어찌 보면 유엔이라 걸려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데 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사실 북한이랑 관계가 우리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가 우리가 어찌 보면 약간 잊고 있었는데 지금의 말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결국은 그게 드러나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시 좀 그 정책을 재검토할 때는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당 내에서 지금 한미연합훈련 정상 실시하자 그리고 핵무장으로 다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통일부를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남북 관계나 지금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게 시각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4대 군사 분야 지침을 내렸고 남북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고요. 3년 만에 서울 불바다론을 끄집고 나왔으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무력 충돌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불안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될 그런 조치를 시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저도 9.19 군사합의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묶여 있었던 부분들을 풀어서 예를 들면 접경 지역에 무선 비행체를 띄워서 정찰을 한다든가 하는 그 보장 장치들을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점이라고 해서 너무 과격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번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는 네네. 의사를 밝혔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데 사실 뭐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 장관을 맡아서 1년 2개월 동안 뭔가를 추진하기도 한계가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처음 임명할 당시에 좀 굉장히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뭔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는 달리 좀 많은 것들이 없었다라는 실망감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됐을 때 이분이 조금 또 진보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야당에서도 오히려 더 급진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아마 그 당시 임명되실 때가 아마 하노이 노딜 직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북미 간의 어떤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얘기되던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뭐 금강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이런 걸 많이 취할 줄 알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쨌든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합의에서 뭐가 있었냐면 전단 살포 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확성기 금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분이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금지했었거든요. 막았어요.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좀 저는 아마 좀 실기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사실은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일부 장관이 하기에는 좀 제한은 있어요. 한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통일부 역할을 더 강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통일부 장관의 사퇴,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퇴 시기가 지금인 게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본인 스스로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찌 보면 이렇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흔들었더니 흔들리더라.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또 어찌 보면 긴장, 전쟁 상태에서 뭐 장수를 바꾸는 걸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북 전단 문제가 이번에 어쨌든 계기가 됐는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 계기가 되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책임 저는 그런 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통합당에서는 이걸 뭐 여론을 인식한 꼬리 자르기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외교 안보 라인 경질보다는 아무래도 좀 손절하기 쉬운 인사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단행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던데 통합당은 현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은 경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남북 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김현철 장관에게 요구했던 것은 대북 전단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현안들을 제대로 처리 못했고 이런 상황을 불러온 책임이 있으니까 저는 경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쪽하고 접촉할 만한 창구 역할을 통일부가 못했던 거죠. 대북 지원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외교 라인 그리고 청와대 내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이랄까 의아한 느낌을 가진 게 뭐냐면요. 실제로 그 폭파되기 30분 전에 청와대에서
나온 브리핑에 남북 정상회담이 유효하다라는 제안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통일부 장차관은 대북 전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었고요. 북한이 무력 도발을 암시하는데도 법여권 173명의 국회의원들이 종전선언을 국회에서 제출해서 처리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정부 여당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올바로 된 보좌를 받고 계시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 네. 저는 아마 근데 조금 저 통일부 장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정용 실장이나 아니면 이제 서훈 국정원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찌 보면 성과도 냈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 막 핵실험한 이후에 어찌 보면 남북 간에 뭐 올림픽도 계기로 해서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서 이제 정상회담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문제만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좀 병질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예. 아마 근데 분위기 쇄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아마 이를 어떤 성과를 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어찌 보면 원상 회복하거나 어떤 만들어가는데도 저는 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아직은 수리되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수리가 된다면 다음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학자 출신으로서 통일부 장관을 맡다 보니까 네. 많은 것을 추진하지 못했던 한계도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정치권 내에서 좀 찾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좀 네, 전망을 저도 하시나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은 이제 학자 출신이고 그 전에 조명균 장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료 학자 이분들은 아무래도 좀 추진력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지금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마 386 정치인 출신들이고 항상 보면은 뭐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관심 많던 분들입니다. 두세 예.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정치인 출신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문제도 있지만요. 결국은 미국과의 문제에서 결국 미국 조야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낫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정치인 출신 지금 얘기되는 386 뭐 전대회 의장이나 이런 출신들 중에서 아마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북한 유화 정책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인 그리고 남북 관계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 남북 관계 개념의 정립하는 데 공이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국회 내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통합당은 전면적으로 일단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상임위 일부 관련 상임위만이라도 활동을 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당에서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더 나오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영남 일부 중진들께서 그 주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남북 관계, 안보와 관계된 상임위, 외교 통일하고 국방하고 정보위는 참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강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제 배정 당한 45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사임계를 낸 상태고요. 협상 결렬 이후에 지금 자리를 비운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 뭐 남북관계, 안보관계 상임위를 참여해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당내 분위기도 그게 힘이 크게 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입을 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표현이 있었는데 복귀할 마음이 없다. 민주당이 좀 바뀐 게 있어야지 돌아가지 않겠느냐.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어떤 좀 출구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아마 이 15일 상황하고 현재 그러니까 폭파 이전하고 이후는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도 2010년 연평도 포격이 있을 때 이제 장외투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외통이라든지 국방위는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안보 문제라는 거는 여야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난번 이제 월요일 날 이 6개 상임위 선출했는데 거기에 외통위 국방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때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뭐 주영 원내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내의 어떤 뭐 사퇴 압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급박한 현실 앞에서는 일단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뭐 따로 특위를 만들어서 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아마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지금 나오는 이런 이제 국방이라든지 외통에 대해서 그동안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저는 그게 뭐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 역할을 충분히 할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 내일이 상임위 배분 마무리를 하기 위한 본회의 예정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당장 뭐 복귀를 해서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걸 강행을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상적으로 갔으면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 북한 문제가 사실은 예상 못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 문제는 어쨌든 국회 내에서 여야의 문제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건 안보 문제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어쨌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저는 아마 국회에서의 원내에서 어쨌든 위원장 배분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본다 그러면 예. 이 어떤 그 전에 정했던 어떤 스케줄대로 그냥 가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보면 아마 수순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외통위로 복귀한다 그러면 아마 협상은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복귀를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장 19일에 내일 닥쳤는데 내일 아마 이거 나머지 상임위를 전체 선출한다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보면 뭐 민주당이 뭐 단독으로 한 거는 잘했다는 의견이 과반 넘지만 그래도 아마 이 남북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국회를 강행해서 그거를 다 위원장 선출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지금 뭐 부위원장께서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한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라는 게 과반을 좀 넘었단 말이죠. 52.4%. 지금 통합당 내에서는 뭐 민주당이 우리 업체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지 않으면 돌아갈 일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이 이렇다고 한다면 통합당 내에서도 좀 고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고심이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와 관련된 상임위에 참여하자는 당내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총선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진보와 보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당 내에서 지금 큰 틀에서는 그런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에 동의하는 움직임이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좀 어떤 해법을 갖고 정당이 있습니까? 정치적 행보를 할 때는 명분도 필요하고 계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힘 있는 여당에서 물꼬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요하고 있나요? 뭐 대화를 이어가면서 지금 뭐 법사위 분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당 야당에서 나오는 안들이 있습니다. 예. 법사위원장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서로 좀 배분하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인 논의할 수 자세에서 있는. 물꼬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교착 상태를 풀기가 힘들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통합당 전 최고위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청년 정책 조정에 합류를 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 인사가 합류하는 것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라는 기류가 좀 내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협치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무산된 것 같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죠. 아마 이제 보니까 권영진 대구시장도 홍일학 전 의원한테 뭐 부시장 제안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마 협치라는 면에서는 뭐 다 서로 간에 좋은 거라 보는데요. 아마 신보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ILO 비준 이런 걸 좀 반대하면서 반노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혜영 최고 같은 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당내에 어쨌든 그 역학관계 때문에 나중에 뭐 대선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여나 야나 아니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상대방 측을 증자를 등용하고 이런 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건 정부기구 아닙니까? 총리 산하에. 이게 정당기구도 아닌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노동계 한국노총에서 신보라 전 최고를 반노동 인사라는 이유로 낙인을 찍어서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정부 운영의 방향과 원칙으로 보더라도 별로 맞지가 않고요. 원래 정부기구에는 여야가 망라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문기구에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